네, 경제는 글로벌하게 목요일에는 정말 넓은 시야로 전 세계 경제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경제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대동여 지도를 그린 도산이 아니죠. 고산자 김정호가 떠오르는데요. 정말 이분들 따라가다 보면 발로 디뎌서 전 세계 경제를 지도처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시는데요. 먼저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야구에 마음이 가 있는 분들, 지금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귀는 야구에 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9회 초 일본의 공격인데 2대0 상황이지만 일본이 1-2루 주자가 진출해 있습니다. 무사 1-2루입니다. 네, 야구 얘기는 좀 이따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중간에 뭔가 터지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 보면 야구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알 수 없고 또 굉장히 잘 돼가나 싶다가도 금세 급격하게 떨어지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 국채 장기이물 10년물입니다.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증시부터 시작해서 충격을 받더라고요. 언뜻 보면 국채이자가 올라간다는 건 반대급부로 시장이나 다른 쪽은 돈이 풀린다 소리로 들었는데 왜 이렇게들 날린 거죠? 스포츠에 인생이 담겨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학문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 미국 경제에서 금리 상황을 보면 9회 말까지는 결코 방심할 수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한국과 일본전이 지금 9회 상황입니다. 1-3루로 돼 있습니다. 원아웃입니다. 현재 이기고 있지만은 결과는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2022년 3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올 상반기에 그러니까 2023년 미국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달아오른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자,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샴페인을 조기에 터뜨린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9월 달 연준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좀 강력한 메시지를 냈고요. 특히 그 당시에 점도표라는 점으로 찍는 표, 이것을 영어로 하면 다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내년도 점도표의 예상금리를 당초 예상보다 0.5%포인트나 성큼 올렸거든요.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 내년에도 그렇게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올해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 갔고요.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채권을 투매하고 또 주식도 투매하다 보니까 지금 뉴욕 증권시장에서는 다우지수 또 S&P 지수 이게 올해 오른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락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그거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국채 금리라는 건데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떤 국가 채권입니다. 미국 재무부 채권입니다. 이게 잘 안 팔리니까 자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 중에서 우리는 흔히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만을 의식합니다만 사실 기준금리란 것은 일반 소비자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잡아주는 금리고 기준금리보다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시장의 실세금리라고 해서 기업들에게 훨씬 더 영향을 주거든요. 자금 조달에 영향을 주는 거. 이 자금 조달에만 영향을 주면 자금 조달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자금 조달 안 하니까 괜찮지 않겠나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요. 이게 국채금리를 가지고 미래의 회사의 자산 가치 평가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회사의 자산 가치도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밤사이에는 조금 지금 떨어져서 4.7%대로 10년물을 기준으로 조금 내려왔다고 그러지만 한때 4.8을 돌파했고 이게 불과 2달 전만 해도 3%대에서 움직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15% 정도가 올랐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국채금리 오르는 것을 국채금리의 발작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프 텐트럼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트레저리 본드 텐트럼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게 지금 국채금리 상승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지금 금융시장에 태풍의 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긴축 발작 이런 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경제, 통화, 돈 또 금리 이런 것들은 혈액을 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갑자기 늘어나서도 갑자기 줄어들어서도 안 되는 그런 차원인데 앞서 말씀하신 기준금리, 그 기준금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채금리 이 두 가지가 더블 플레이를 해서 정말 경제를 확 긴장시키는데 지금 한국팀이 더블 플레이를 해서 9회 초죠. 9회 초 1-3루 상황에서 더블 플레이로 두 타자를 투아웃을 범퇴시키면서 한일전에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를 자 이렇게 경제 얘기와 야구를 이어붙이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근데 역시 교수님도 경제 분야의 음유신이시다 보니까 앞서도 제가 야구 얘기에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야구 소식은 기쁘게 전달해 드렸고 뭐 한국 대표팀 예, 일본 승리한 거에 대해서 축하 보내드립니다. 밖에서 이렇게 만세를 부르길래 그냥 저는 교수님 보면서도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자, 야구 소식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결국은 고금리의 장기적 상황 바꿔 말하면 긴축 즉 돈을 시장에 원활하게 푸는 게 아니라 정부가 끌어모으고 시장을 냉각시키려는 것에 장기적 상황이었는데 이게 저는 내년 하반기면 풀리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상황의 분석은 그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알 수는 없는 게 경제긴 하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 것 중에 그 태풍의 핵은 10년짜리 미국 국채 장기물 금리인데요. 네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도 주로 1년짜리 안팎으로 단기 금리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얘기는 단기간에는 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신뢰가 시장에 네. 아주 압도적으로 번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최근 나오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나 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네.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현재 높아져 있는 이 금리가 그렇게 쉽사리 인하될 것 같지 않다. 네.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장기 전망이 불투명해진 겁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네. 단기 투자도 중요하지만 내년 내후년 경기를 보고 그렇죠.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투자를 늘리고 이러는데 이 장기 전망이 불투명해져 버렸어요. 예. 10년물 금리가 지금 4.8를 한때 돌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4.8이라는 금리는 지난 2007년도 이후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올랐던 네. 그 금리 이후로 16년 만에 최고로 그렇죠. 높아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직격탄이 주어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으면 국제 투자가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하려고 생각했다가 미국 달러가 한국보다 더 안전한데 금리도 높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국채금리보다도 미국 국채금리가 훨씬 높아졌거든요. 네네. 한국에 와 있던 돈조차도 미국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래서 네. 현재까지 한국 돈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짐은 없지만은 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네. 한국은 별로 지금 한 것도 없는데 네.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의 자금 부담이 오르고 또 국채금리가 오르면 이거 회사채금리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금리는 연동해서 바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비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아침에 좀 오르다가 지금 이 순간에 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금리 쇼크 그러니까 이 테이프 텐트럼의 발작에 대한 공포가 지금 네.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돈이 더 풀려나가고 많이 투자되고 선순환되는 상황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는 건 물론 미국 내적 상황이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물가가 경기가 과열될 것에 대한 우려라고 하는데 채용이나 시장을 보면 미국 채용 시장이 계속 좋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졸트라는 고용 보고서를 보면 뜨겁습니다. 네. 과열이 돼 있다. 자, 졸트 보고서라는 게요. 미국 기업들이 채용 얼마나 사람을 뽑느냐 그 채용 공고를 전수조사한 거예요. 미국 네네. 정부가.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 무려 1,000만 명 가량을 사람을 맞습니다. 뽑겠다. 거의 900만 명 이상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쯤 금리를
그동안에 미국이 1년 6개월간 금리를 올려왔으면 이게 좀 줄어줘야 맞습니다. 통상적인 경제 이론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기업은 사람을 구한다? 그럼 수요 공급 시장에서 볼 때요. 이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 그 가격인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해서 물가를 좀 잡는가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인플레 지수도 9월 달 들어서면서 상승세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CPI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 PCE라고 부르는 가계 지출 지수 다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용마저 뜨거우니까 이거 물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생기니까 가뜩이나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하겠다고 그러는데 거시경제 지표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물가 상승, 고용 과열로 나타나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이거 채권 금리 더 오르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은 살려는 사람도 끓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가는 그런 기업의 자금난은 더 심해지는 것이죠. 예,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채권이 올라가는 것 배경으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시장을 시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사람을 뽑고 있고 물론 뭐 IRA법이라든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아지는 여러 정치 제도적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뜨거워지고 있으면 금리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미국의 주담대도 7% 가까이 가깝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지금 7% 돌파했고 8%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꺾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은 집을 구매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금리가 높아진 거 말 그대로 연준이 목표하는 바대로 좀 소비 심리가 꺾이거나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 설명 들어보면 계속 뜨거워지고만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첫 번째는 너무 이른 성급한 세레모니 그러니까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하는 뉴욕 증시가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도 어느 한 선수가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단체전이었죠. 거의 1등 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갔으면 0.01초 극복하고 우승이 됐는데 만세했다가 만세하는 그 순간은 한 1초 정도 갉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만 선수한테 0.01초 차이로 역전당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가 내년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의 모기지 금리가 8%라고 하더라도 한 두서너 달만 견디면 변동금리로 빌려놓으면 내년에 금리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집도 뭐 한 6개월만 견디면 내년에는 금리 떨어지니까 지금 사는 게 좋을 것이야. 이런 요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죠.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뭐 말로서는 연착륙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성장도 잡고 또 물가도 잡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시 잡히는 듯한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가 왔다. 얼마나 그런데 사실 우리 생생경제에서는 골디락스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여러 번 경고를 교수님이 했어요. 특히 많이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골디락스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지금 금리가 높다고 해서 돈을 안 빌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롤러스케이트에서 세리머니 0.01초를 놓쳐서 금메달 놓친 것처럼 지금 정책에 혼선이 왔다. 그런 면에서 경제학자들은 그 긴축을 할 때는 좀 확실하게 긴축을 해서 서로 어떤 경우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경기 침체가 조금 오는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 오는 것을 감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경기도 좋고 물가도 잡을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역대 그 경제학 5,000년 역사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잡은 적은 없습니다. 잡는 척한 적은 있었지만요. 그런 면에서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그것이 지금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주식시장, 우리 금리, 우리 경제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도 지금 이렇게 정말 에너지를 담아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신호등 같습니다. 주황불이라고요. 갈까 설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혼선이 생깁니다. 확실하게 초록불일 땐 초록불, 빨간불일 땐 빨간불이어야 되는데요. 경제가 뭐지? 이게 들을수록 심리학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살 의향이 있느냐? 안전하다고 판단하느냐라는 건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고. 아까 대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하원에서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예산안 셧다운 우려가 있는데 임시 예산안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되자 공화당의 메카시 의장이죠. 해임 결의안이 직후에 상정돼서 해임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도한 게 트럼프 최측근 의원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배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대목도요. 남의 나라 국회 얘기, 남의 나라 의회 얘기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바로 경제 상황과 바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미국은 새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10월 1일 날 시작이 돼요. 네. 우리나라는 1월 1일인데 미국은 그렇죠. 2달이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 추석 기간 중에 예산안이 통과 안 돼서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될 것이다 우려가 많았는데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네. 타협안. 그런 뉴스가 많았죠. 예. 그래서 한 달 보름만 네. 임시 예산을 가지고 버텨보자. 그러니까 새 예산 아직도 통과가 안 됐지만 한 달 보름은 정부가 시간을 번 셈이에요. 네. 그런데 그 임시 예산안을 누가 주도했냐면 맥카시라는 네. 공화당 소속의 하원 맞습니다. 의장이 주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뒤에 배후로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는 네. 공화당의 그 프리덤 코카스라든지 네. 이런 강경파 소속의 의원들이 맥카시 의원이 우리 의도 받지 않고 그 협상안을 그냥 투표에 넘겨가지고 민주당 의원하고 합치해서 통과시켰다. 네. 책임을 묻겠다. 했는데도 맥카시 의원은 한번 책임을 물으려면 물어봐라. 네.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강경파 의원들이 탄핵 발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요. 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그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지 왜 절충안으로 한 달 보름밖에 안 해줬느냐. 네. 또 이 메카시가 그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한테 눈치를 보기 위해서 바이든 탄핵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자기 대통령 탄핵을 발의했어? 그러면 너부터 한번 탄핵을 당해봐 이러고 이번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이 안을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몇 퍼차로 통과가 됐습니다. 메카시 탄핵안을요. 네. 미국 헌정사에 한 번도 없던 전후무한 일이에요. 네. 미국 의회의 하원 의장이라는 것은 우리 하원 의장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미국은 의회 중심주의 국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 상당수의 특히 예산안은 의회 견제가 강하죠. 예산안은 의회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원 의장은 권력 승계 수열 3위예요. 3위죠. 그러니까 부통령 대통령이 갑자기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유고가 되면 하원 의장이 대통령 된단 네. 말입니다. 그분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쫓아내고 새 하원 의장을 뽑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서로 간에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 의장이 없으면 어떤 그 회의 진행은 할 수 있지만 결의를 할 수 없음 미국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 예산안은 새 하원 의장이 오기 전에는 새 예산 통과 못 시켜요. 네. 이것을 만약에 11월 17일까지 임시 예산안으로 유예가 돼 있는 그 기간까지 통과를 못 시키면 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됩니다. 네. 연방정부 셧다운이 되면 연방정부가 재정 지출을 못 해요. 네. 그러면 또 미국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안 되니까 경제에 퍼틀렉이 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설상가상입니다. 뭐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정치판이 저래 뭐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예산안이라던가 경제 정책에 따른 당리당략이 얽혀 있습니다. 러스트벨트를 두고도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큰 얘기들 했는데 좀 작은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소송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검색은 다 구글이 먹었으니까 이거 독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글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 기술 개발 투자하고 그만큼 잘 되잖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MS와 구글의 싸움 같은데
갑자기 왜 이들이 싸우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요. 독점이라는 게 모노폴리 네.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요. 우리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정부 때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농단이 뭐냐. 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네. 그게 바로 독점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농단이라는 것은요. 언덕 위에서 혼자만 올라가서 밑에 시장을 독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게 농단이거든요. 네. 시장에서 높은 곳을 혼자 독점하고 있다. 이런 네. 뜻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 자유를 국부론에서 아주 외쳤지만 네. 아담 스미스도 아무리 자유라도 독점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빅테크 회사들이 처음에 아주 플랫폼 혁신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많이 기여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독점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혼자서만 검색을 하면 다른 회사가 생겨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사실 네이버의 독점 시장이에요. 네네. 자,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이 구글이 검색 시장에 앞서긴 했지만 네. 그것은 컴퓨터 일반 집에서 쓰는 컴퓨터였고 네. 모바일 시장에서는 네. 애플이 아이폰이 별도 시장을 갖고 있었는데 네네. 수년 전부터 구글과 애플이 담합을 해서 지금 아이폰 시장도 검색을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구글 엔진. 구글이 나옵니다. 네. 삼성 갤럭시는 기본이 구글이 깔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시장에도 빙은 죽는다. 그러면 결국은 검색 독점을 하면요. 검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검색 시장에 광고를 다 끼워 넣습니다. 네. 광고를 혼자서 먹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금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FTC가 구글의 독점 문제를 소송을 했다는 게 기소한 겁니다. 네. 기소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박수를 치면서 구글이 정말 나쁜 기업이야.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20여 년 전에요. 네. 26년 전 1997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으로 미국 연방정부에 제소를 당했었어요. 예.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컴퓨터 윈도우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때 윈도우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독점이지만 윈도우를 팔 때 익스플로러를 깔아서 반드시 윈도우를 사용하면 익스플로러만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크롬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구글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소송 1심에서 졌어요. 그런 바람에 빌 게이츠가 쫓겨났습니다. 그 26년에 당한 지금 복수. 그래서 미국은 그나마 회사들끼리 좀 경쟁이라도 되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에 가까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할 사람조차 없는 겁니다. 예. 자, 시장이 독점된다는 건 결국 시장이 왜곡되고 몰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뭐 독점해서 잘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 자체가 위기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얘기 재미있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차윤수 선생님 도착하기 전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수님이 혼자 꽉 채워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